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4회 필기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징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1번 경직성,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 4번 내향성, 5번 애착심. 정답은요? 네, 1번 경직성입니다.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 중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인데요.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 방법을 고수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시죠. 매사에 또 융통성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경직성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남자, 2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 3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4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여자, 5번, 귀가 잘 안 들리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남자.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대상자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이신 경우로 나뉘는데 둘 다 공통사항은 일상생활이 안 되셔야 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경우는 어떠한 질환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가 안 되는 경우는 노인성 질환이어야 하거든요. 요 노인성 질환이 바로 뇌에서 오는 것인데 이번에 혈관성 치매가 뇌에서 오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죠. 보통은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50% 이상인데요. 혈관성 치매도 상당 부분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렵습니다. 네, 가능하죠. 40세밖에 안 됐는데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 질환이면서 신체 활동이 어려운, 즉 일상생활이 어렵고 65세 안 돼도 가능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 2번,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번,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른 최종 등급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또 복지 담당 공무원도 가능하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하게 되죠. 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최종 등급을 판정하게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주게 되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른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니고요. 장기요양 기관은 어떤 것이에요? 이미 등급을 받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곳이 장기요양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1번 방문일지, 2번 욕구사정지, 3번 인수인계서, 4번 장기요양 인정서, 5번 급여 제공 계획서.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죠. 등급 판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는 요양시설과 혹은 주야간 보호센터 혹은 재가센터 이런 곳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2번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 3번 소파 위 구토물을 치워준다. 4번 이불 침구류를 세탁 후 장롱에 정리해준다. 5번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죠. 활동,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하는 것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욕창 부위에 상처를 소독하고 닦아준다. 2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한다. 3번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한다. 5번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처럼 욕창 소독하는 것은 이제 의료인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네요. 3번에 보시면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시면 제대로 제공 안 하시는 내용이에요. 대상자 우선이죠. 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무서운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해 주시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구제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전화나 면회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이루게 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르신의 권익 신장 또는 가족과의 유대감 이런 내용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권리죠.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한다. 대상자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대상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우리 학대는 출제 빈도가 높고요. 5가지 지금 유형인데 여기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하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하고 이성교제를 방해하고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대상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심리적으로 어르신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 부분을 정서적인 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9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에 보고한다.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번 방문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대상자 자녀에게 말한다. 정답은요?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대상자가 학대받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사실은 의심이 가는 상황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출제빈도 높으니까요. 이 내용은 꼭 암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없고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래도 맞습니다. 두 가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 곳은요, 경찰서, 둘 다 가능합니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태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 2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한다. 3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만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다.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태도죠. 자, 그래서 대상자에게 어떤 1번처럼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 이 내용은 안 되는 내용이세요. 그리고 2번처럼 유아어를 사용하시는 내용도 안 되시는 거고, 3번도 1등급 대상자만 이런 식으로 선별하여 대상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처럼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정식으로 근무 변경을 요청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2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3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4번 대상자의 질병 악화가 판단될 때에는 병원에 입원시킨다. 5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시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 이런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3번이 직업윤리로서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운동을 빠르게 한다. 2번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 3번 관절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여 운동한다. 4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5번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격하게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해주시면 스트레칭을 잘 하시는 거고요. 우리 요양보호사님도 근골격계 손상이 많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드시죠. 관절바동 범위는 사실 최대한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통증이 느껴지시면 안 되시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시원할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분비물 접촉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다. 3번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다. 4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임신한 경우는요, 수두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임신 초기 때 이러한 수두나 풍진에 감염이 되면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1번처럼 멸균 장갑까지는 착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멸균 장갑은 이제 수술실에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무균적으로 시술할 때 사용하는 것이 멸균 장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분비물 접촉 후에 휴지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손을 닦으시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손에
살균 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손 위생의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또 3번처럼 스테로이드 약물은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스테로이드 약물 중독이세요? 네, 안 되시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은 미리 맞으셔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면역을 키워 놓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 하시는 게 맞습니다. 14번 반복적으로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2번 하재를 복용한다. 3번 기름진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카페인 음료를 제공한다. 5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입니다. 어르신 설사를 하시네요. 그러면 설사는 물 많은 변이인데요. 수분이 빠져나가다 보면 탈수 증상이 오겠죠. 어르신들 탈수 오시면 기운이 없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의식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2번처럼 하재는 변비일 때 드시는 거예요. 네, 설사 나신 어르신 하재 드셔서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안 되시는 거고 3번처럼 기름진 음식 제공하면 악화됩니다. 더 장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기름진 음식은 안 되시는 내용이에요. 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 주셔야 되겠네요. 15번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의 증가, 2번 기침 반사 증가, 3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4번 섬모운동 감소, 5번 기관지내 분비물 감소.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 섬모운동 감소입니다.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변화는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폐활량은 1회의 호흡량인데요. 내쉬고 들이마실 때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00ml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이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50으로. 그러면 폐활량은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침 반사도 감소됩니다. 코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되죠. 많이 건조하세요. 5번은 기관지내 분비물은 어떨까요? 기침 반사 감소되고 섬모운동 감소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지내 분비물은요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호흡기계 감염까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계 변화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6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마신 후에는 약 용량을 늘린다. 2번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한다. 3번 두통이 있는 경우에만 복용한다. 4번 운동하는 날에는 약 복용을 중단한다. 5번 몸이 약해짐으로 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고혈압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도 높고요. 이런 경우에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이 있다면 꾸준히 복용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요. 술을 드신 후라고 해서 이렇게 약을 늘리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것도 틀리고 운동하는 날에는 복용을 중단하시면 혈압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5번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몸이 약해진다. 사실은 이 몸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고혈압 약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요새는 약을 만들거든요. 부작용은 이 정도 부작용 감소하시고라도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셔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어깨와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다. 2번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3번 통증을 느낄 때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한다. 4번 통증 부위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한다. 5번 근육 긴장 완화를 위해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입니다.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절을 많이 써서 무릎에 연골이 닳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정답 2번입니다. 18번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자, 복압성 요실금이란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근육이 잡아준다면 복압성 요실금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19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2번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3번 낮잠 시간이 점차 줄고 있다. 4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5번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욕창 발생이 가장 높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나 피하 조직이 충분히 있으면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욕창 발생이 높아지겠군요. 맞습니다. 1번처럼 자주 뒤척이면 압력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욕창 발생이 낮아지죠. 자, 정상 체중도 좋습니다. 자, 3번처럼 낮잠 시간도 줄고 있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하면 압력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지금 물을 많이 마시는 상태는 수분 섭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이 피부 탄력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욕창 발생이 그리 높지 않은 내용입니다. 20번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창 부위를 자주 주물러준다. 2번 욕창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을 한다. 3번 욕창 부위 오염물질을 알코올로 닦아준다. 4번 이동 시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끌어당긴다. 5번 휠체어에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입니다. 자, 욕창 예방을 할 때 체위 변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체위 변경은 기본 2시간에 한 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경우는 누워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 좌골,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면 엉덩이 딱 닿는 부분이 압력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배 더 자주 해줍니다.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내용 잘 해주셨습니다. 21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성 질환이다. 2번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3번 포진이 좌우로 넓게 퍼져 있다. 4번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5번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남아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발진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또 이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점점 이제 또 가피가 형성이 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때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포진은 좌우로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쭉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과거 풍지는 아니고요. 과거에 수두를 앓고 나신 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안구의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녹내장, 3번 백내장, 4번 황반변성, 5번 망막박리. 정답은요? 네, 2번 녹내장입니다. 자, 안압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안압이라고 하는 것은 안구, 즉 눈의 이 형태를 안구라고 하면 이게 눈이 옆에서 볼 때 빛이 들어가게 되고 물체가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망막에 이제 상이 맺혀지게 되는데요. 이 안쪽이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망막이죠. 안구를 유지시켜 주는데 필요한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이 한 15에서 20mm Hg 정도 되는데요. 혈압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압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 망막이 되는데 이 망막이 자꾸 압력이 올라가니까 자꾸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구에 통증도 오고 시신경이 점점 손상되니까 안 보이시는 거죠.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면 녹내장이고요. 자, 그럼 결막염은요. 이렇게 바깥쪽 여기 둘러싸고 있는 바깥층 여기를 이제 결막이라고 하고요. 여기 수영장 가시면은 뭐 세균성 결막염 혹은 바이러스성 결막염 등이 옵니다. 눈이 충혈되고 가렵고 하죠. 자, 그럼 백내장은요. 각막 바로 뒤쪽에 이렇게 수정체라고 있습니다. 이 수정체가 백태가 끼는 것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릿한 시력이 되고 눈동자가 하얗게 이제 백태가 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는 여기에 있는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 질병이고요. 통증은 없죠. 자,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시신경이 집결되어 있는 여기 딱 상이 맺혀지는 여기가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황반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황반변성으로 보시면 되고 망막박리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망막인데요. 이 망막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23번 당뇨병 대상자에게 권장하는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운동한다. 2번 공복 시 운동을 실시한다. 3번 하루에 10분 이내 운동한다. 4번 식사 후 30분에서 60분경에 시작한다. 5번 혈당이 300mg/dL 이상 시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60분경에 시작한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분은 운동을 언제 하면 좋습니까? 하면 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즉 식사하고 나면 30분 정도 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60분이 되면 최고조를 찍습니다. 자, 이때 운동을 하면 당내성이 좋아져서 당이 세포내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되겠네요. 24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 두통, 감각장애,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걸으려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고 어지럽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뇌졸중이죠. 이제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이는 경우는 이제 복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2개나 3개로 보이는지 또 이게 전구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두통, 감각장애, 또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뇌간이 손상이 됐을 때 아주 심각한 의식장애까지 나타나죠.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좌뇌가 손상이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걸으려면 또 한쪽으로 자꾸 넘어지고 어지럽게 되는 이런 상황은 소뇌가 손상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영역에 따라서 전구 증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나 2가지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25번 노인에게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원인은
1번 갈증 반사 감소, 2번 타액 분비 감소, 3번 염분 섭취 증가, 4번 칼슘 흡수 증가, 5번 위 소화액 분비 감소. 정답은요? 1번입니다. 갈증 반응 감소입니다. 탈수 증상이라고 하는 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몸에 물이 쭉 빠져나가는, 우리 세탁을 하시다 보면 탈수가 있잖아요. 물을 쫙 빼서 건조시키죠. 노인분들에게 만성 탈수 증상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탈수 증상이 나타날까요? 하면 갈증 반응, 즉 갈증 반사, 목이 마르네 라고 하는 이런 갈증 반응이 감소됐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줄어들죠. 그렇게 되니까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수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2번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자게 한다. 3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한다. 4번 아침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5번 밤이나 낮이나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게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입니다. 수면 관리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처럼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내용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의존성이 되게 됩니다. 또 밤에 잠을 못 잔다 해서 낮에 주무시게 하면은 밤에 더 못 주무시게 되죠. 저녁 식사 후 자 커피 나왔네요. 커피는 카페인이에요. 안 되죠. 자 5번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주무시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간을 일정하게 주무시는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옳은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노인의 겨울철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한다. 2번 실내보다는 실외 운동을 한다. 3번 빙판길을 걸을 때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 4번 밖에 나갈 때는 여러 겹의 두꺼운 옷을 입는다. 5번 눈이 와도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기온차가 심한 데다가 새벽은 너무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내용입니다. 새벽에 이제 운동하러 가면은 어르신들 다 나와 계신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실내보다는 실외라고 되어 있죠. 실내가 훨씬 더 안전하시고요. 빙판길은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주셔야 합니다. 자, 밖에 나갈 때 두꺼운 옷을 여러 개 입으시면 몸이 둔해져서 넘어지시기가 쉽습니다. 자, 눈이 오면 이제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28번 식전에 입을 헹구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치석 제거, 2번 식욕 증진, 3번 염증 예방, 4번 위액 분비 감소, 5번 타액 분비 감소. 정답은요? 2번 식욕 증진입니다. 식전에 우리가 식사할 때 마른 상태로 또 밥을 드시면 입맛이 없기도 하고 입이 너무 이제 건조해서 잘 음식이 섞이지 않죠. 식전에 물로 한번 입을 헹궈 주시면 식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9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변이 묻은 의류는 따로 소각한다. 2번 가래가 묻은 수건은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3번 대변이 묻은 이불은 장갑을 끼고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4번 분비물이 묻은 침구류는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세탁한다. 5번 혈액이 묻은 수건을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대변이 묻은 이불은 장갑을 끼고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네, 잘해주셨고요. 1번 보시면 대변이 묻은 의류는 따로 소각이 아니고 세탁이죠. 자, 2번 보시면 가래 묻은 세탁도 일단 따로 세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아니고. 자, 4번도 분비물이 묻은 침구류는 바로 세탁해 주셔야죠.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하시는 거 아니고요. 자, 5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혈액이 묻은 수건은 먼저
찬물로 세탁을 한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소고기를 사시면은 고기에 핏물을 뺄 때 뜨거운 물에 담그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찬물에 담궈 놓으면 피가 쫙 빠지죠. 이것처럼 혈액도 역시 찬물로 세탁을 하셔야 핏물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순서가 찬물이 먼저,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번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2번 높은 건물 근처로 대피한다. 3번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는다. 4번 식탁 아래로 대피하여 몸을 웅크린다. 5번 승강기를 타고 신속히 외부로 대피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식탁 아래로 대피하여 몸을 웅크린다입니다. 자, 일단 지진이 발생됐다. 그러면 흔들리는 동안에는 식탁 아래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다리를 꼭 잡고 기다리세요. 자, 멈춥니다. 그러면은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5번처럼 승강기를 타시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단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계단, 비상구를 이용해서 신속히 나와 주시되, 이때 2번처럼 높은 건물 근처가 아니라 공터나 운동장으로 나가 주시는 게 맞고요. 또 1번처럼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경우는 이게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번처럼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는다. 이거 뭐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1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관리 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실내 습도를 20% 이하로 유지한다. 2번 야간에는 화장실의 조명 등을 켜둔다. 3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번 계단에는 눈높이에 맞는 보조 등을 설치한다. 5번 환기 시 창문을 열어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가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야간에는 화장실에 조명 등을 켜두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하게 화장실 이용하시려면 화장실이 어두우면 넘어지시기가 쉬워서 낙상 우려가 있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기억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쾌적한 습도고요. 너무 높으면 제습기 트셔야 되고, 또 너무 낮으면 가습기를 틀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3번처럼 깊은 욕조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에 요거 4번을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높이에다가 보조등을 해주시면 눈이 부셔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발 쪽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5번처럼 이렇게 직접 이 환기를 해주시면 대상자가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간접 환기 해주셔야 돼서 대상자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한다. 요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안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내가 젊었을 때는 책도 많이 읽었어. 일기도 매일 썼고. 요양보호사 그러시면 바로 옆 건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독서교실이나 창작활동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번 소일활동, 2번 운동활동, 3번 가족중심활동, 4번 자기개발활동, 5번 사교오락 활동. 정답은요? 4번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독서교실, 창작활동, 네, 이 내용은 자기개발 활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33번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상담 내용, 2번 대상자 욕구 평가, 3번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4번 대상자 상태 평가, 5번 사례회의 내용. 정답은요? 3번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기록지입니다. 즉 서비스 제공 내용과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서비스 내용에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변화 상태나 특이사항의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2번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3번 내가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4번 나는 지쳤어 5번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는 퀴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가 타협.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너무 슬퍼.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하면서 이제 우울해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4단계가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나는 지쳤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4번입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병원에서 추천하는 종교의식을 따르게 한다. 2번 임종 장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번 혼자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면회를 제한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다. 5번 음식을 거부하더라도 생명 유지를 위해 억지로 먹인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임종 장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대상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또 병원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이런 종교의식을 따라주시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면회를 제한하는 내용도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또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도 우리 역할은 아니고요. 또 5번 같이 거부하는 경우 억지로 먹인다. 이거 대상자는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서 음식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드시는 것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억지로 뭔가 음식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4회의 필기 영역 풀어보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